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정보통신 기사 있습니다. 서머리 4주차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4주차네요. 그래서 정보통신 기사 서머리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은 여기 정보통신 기사 스터디 그룹에 정보 24년 사회 정보통신 필기 대비에 여기다 파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한 거를 스스로 보기한 거고, 다른 분들이 공부한 것도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육자 시작하겠습니다. ISDN 접속 방식, 사실 ISDN은 현재 쓰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문제원에서 나오는 거고 통신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B채널과 D채널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B채널이 기본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2B 플러스 1D로 움직이는데, 2B는 여기 보면 64kHz 곱하기 2를 하면은 128kbps가 되는 거고, 거기에 그 얘를 제어하는 채널 1D를 하면은 64가 돼서 얘를 합치면은 192kbps가 기본이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문제은행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ATM하고 요 ISDN은 과거인데 이 기본만 갖고 가시면 돼요. 기본만 너무 깊이 들어가시지 마시고. 그래서 B채널, D채널에서 64kbps의 속도로 음성, 팩스, 데이터, 화상 등에 대해서 회선 교환이나 패킷 교환 방식으로 처리한다. B채널을 통해서 정보 전송 시 교환 채널을 하기 위한 신호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채널로서 기본 인터페이스가 BRI, PRI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BRI에서 16kbps, 1차원 인터페이스는 64kbps 제공한다. 그래서 2B 플러스 1D로 해서 192kbps를 정리하시고요. 여기서는 BRI에서는 16kbps다. 이 정도까지는 정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책에 보면 이제 BRI랑 PRI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그 현재 PRI가 쓰고 있죠. 현재 음성 신호에서 우리가 T1급이다, E1급이다 해서 이제 TRI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북미식에서 TRI라 하면은 23B 플러스 1D가 되는 거고, 유럽식에서 PRI다 그러면은 30B 플러스 1D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전체적으로 그 2메가bps가 되는 거고, 요게 1.544 메가bps가 되는 거고요. 요 전에 기본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16kbps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걸 이제 BRI가 되는 거죠. BRI로 했을 때 2B 플러스 1D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 현재는 T1과 E1급에서 쓰고 있다. 그래서 23 플러스 1D나 30 플러스 1D가 되는 거고요. 32채널이기 때문에 하나 채널은 제어 채널로 또 별도로 빼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카스랑 CCS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CS랑 카스가 있는데요. CCS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커먼 채널 시그널링 공통선 신호 방식이다. 그래서 공통선 신호 방식은 말이 공통선이라서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공통선 신호 방식이라 하여 신호망과 통화망이 분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망 분리가 가능한 거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넘버 세븐이라든지 시그스트라는 사용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다중화기랑 이제 집중화기가 나오는데요. 다중화기는 모든 거의 합은 공통해선 수의 합과 같아야 된다라는 게 다중화기고, 집중화기는 이거를 모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해선수의 합은 집중 해선보다 적어도 된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A, B, C, D 보내려고 하는 게 있으면은 이거가 만약에 1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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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메가의 대폭이면 총 4메가 있어야 되면은 여기 꼭 3메가 있는 것은 이제 다중화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합과 나가는 합이 같아야 되는 거고, 현재는 그 집중하기로 많이 쓰는 거죠. 왜냐면 요 1, 2, 3, 4가 다 동시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통신 방식은 집중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개념적으로 다중화기다, 집중화기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다중화기는 멀티플렉서, 집중화기는 컨센트레이터고요. 기본적으로 채널 할당은 1대1이 되고 이쪽은 1대-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연결, 논리적으로 연결, FDM, TDM 또는 증위적 자동화기, 그래서 공유에서는 모든 수의 합과 같다. 메시지 교환 방식, 패킷 교환 방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의 합보다는 적어도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중화기, 집중화기 관련된 내용을 한 번에 표시된 건데요. 235페이지에 패킷 교환 방식과
회선경 방식이 있고 다중화 공유에서는 썸이 같은 거고 집중하기는 썸이 더 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중하기가 이렇게 모아서 와서 단말을 처리해서 집중하기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요만큼 절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절감되는 포인트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집중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암기하기 위해서 집에서 많은 걸 절감해야 되는 거죠. 집중하기. 다중화는 FDM, TDM 그런 걸로 해서 리소스가 똑같이 표현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모뎀에 대해서도 간혹 시험이 나오는데요. 멀티포트 모뎀과 멀티포인트 모뎀입니다. 멀티포트 모뎀은 모뎀 기능에 멀티플럭서가 혼합된 형태의 다중화할 때 사용하는 거고, 멀티포인트 모뎀은 전송지연을 줄이기 위해 고속 폴링할 수 있게 설계된 모뎀입니다. 그래서 멀티포트냐 멀티포인트냐에서 이게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꼭 정리하시고요. 멀티포트 여기 보면 멀티플렉서랑 포트랑 이웃이고, 멀티포인터는 폴링이랑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선 시험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요런 컨셉은 라우터랑 CSU 이외에도 현재 전송 장비라든지 네트워크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국으로 이렇게 해서 회선을 보내서 시험하는 거, 이거를 로컬 루프백이라고 하고요. 작업 기준으로 해서 타국으로 시험에서 보내는 거, 이거를 리모트 루프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 자국이냐 로컬이냐 리모트 외부냐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도 이게 자주 나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전송계와 데이터 처리계가 있는데, 데이터 전송계 단말 장치, 데이터 전송 장치, 통신 제어 장치. 그래서 단말 장치와 데이터 전송해선 통신 제어 장치로 해서 정리하시고요. 데이터 전송해선에는 신호 변환 장치와 통신 해선이 포함됩니다. 컴퓨터는 중앙 처리 장치, 주변 장치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요.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 전송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말 장치, 데이터 전송 회선, 통신 제어 장치로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CSU, DSU에서 전체 그 구성이 나오는데요. 데이터 처리계랑 데이터 전송계로 구분해요. 그래서 이 안에 전송 매체가 있는 거고, 데이터 처리하는 게 DT, DC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부분을 다시 보면은 크게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데이터 전송계, 데이터 처리계,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 자,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 전송 매체와 관련되어 있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데이터를 처리는 DT라든지 DC에서 처리한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계 단말로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전송계, 데이터 전송에 단말 장치, 데이터 전송에선 통신 제어 장치 등이 필요하다 해서 이건 좀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한다 라는 게 되는 거고요. DSU는 DSU, CSU가 헷갈릴 수 있는데, DSU, CSU는 지금 통합돼서 쓰지만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용어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디지털 서비스 유닛은 단극 신호를 쌍극 신호로 변환한다. 이건 라인 코딩에서 이렇게 신호가 이런 게 이제 코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이 처음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0으로 갔다가 다음 신호에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 이런 걸 좀 AMI 방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턴 제로에서 이렇게 만약에 0, 1, 0, 1이 있을 때, 1일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리턴 제로, 1일 때 이렇게 리턴 제로 이런 방식이 있는데, DS는 이렇게 위에 같이 이렇게 있는 것들, 이렇게 단극성 신호, 극이 하나만 있는 신호, 그 단극성 신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단극성 신호를 양극성으로 극이 양쪽으로 갈 수 있게 처리하는 게 그 DSU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극이 양극성 있게 처리하면은 좀 더 생존성이 높기 때문에 신호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적으로 OSI 7 레이어에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레젠테이션, 세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피지컬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걸 암기하시기 위해서 APS, 맨 위가 헷갈리거든요. APS. 그 다음에 전송 계층, 네트워크, 데이터, 피지컬은 그냥 갑니다. 그래서 OPS에서 APS에서 요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를 보내서 이게 인캡슐레이션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 이게 헤더가 붙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걸 인캡슐레이션, 위로 올라오는 걸 디캡슐레이션 하고, 각각의 오버헤드가 이렇게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SI 7 레이어에서 하는 역할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TCP랑 UDP가 정답이 되고, TCP는 세그먼트 단위, UDP는 데이터 그램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트워크 계층 레이에서는 패킷 단위, 라우트에서 처리하는 거고, 데이터 링크 레이에서는 프레임 단위, 브릿지나 스위치에서 처리하는 거고, 피지컬 레이에서는 비트 단위도 처리한다. 그래서 물리 계층에 대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1계층 장비는 리피터나 허브를 1계층이라고 하고, 2계층은 브리지나 스위치, 3계층은 라우터, 뭐 그런 것들이 동작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보면 엑스다 시리에 대해서 정리하는데요. 이것도 고전적이면서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엑스다 21은 DTE와 DCE네요. D가 DTE와 DCE, DTE와 DCE 간의 통신의 시장이나 종류를 위한 정기적, 기계적 규정을 하는 거고, 엑스다 25는 프레임 딜레이 근간을 이루는 전송 프로토콜로서 데이터 계층에 속한다 해서 엑스다 25는 프레임 딜레이가 핵심이고 데이터 계층이 핵심입니다. 엑스다 25는 패킷의 조립 및 분해에서 PAD, 패킷 어셈블리, 디어셈블리 위한 DTE, DCE 간의 인터페이스이다. 우리가 네트워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있는데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LAC와 맥 레이어로 구분되고요. LAC의 맥은 48비트가 있는 거죠. 48비트에 24비트는 밴드를 나타내고 24비트는 밴드에서 찍어낸 시리얼 번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맥은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요거 LAC는 로지컬 링크 컨트롤, 요 용어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IP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ARP와 RARP가 이제 사용하는데요. ARP는 어드레스 리졸루션 프로토콜로서 IP 주소를 맥 주소로, 그러니까 IP 주소를 알고 있을 때 맥과 IP를 서로 매핑해서 네트워크에서 IP 주소와 맥 주소를 통해서 합쳐서 주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ARP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를 알고 있을 때 맥 주소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해 주기 위해 사용하는 동적 프로토콜로서 목적지 IP 주소는 아는데 맥 주소를 모를 경우에 사용한다. RARP는 그 반대고 맥 주소를 IP 주소에 매핑하기 위한 거고 맥 주소를 아는데 IP 주소를 모를 경우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ARP랑 RARP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OSI 7 레이어가 매핑돼서 우리가 이제 TCP/IP가 있는데요. TCP/IP는 크게 4개 계층으로 되어 있고 OSI 7 레이어에서 했던 3개 계층을 여기 보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통화를 했고요. 트랜스퍼 레이어는 공통이고 네트워크 레이어를 여기서는 인터넷 레이어로 설정했고요. 데이터 링크와 피지컬 레이어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계층이 있습니다. 4개 계층. 통신망 접속을 통한 응용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가 전송하는 것을 종단간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주로 커넥션 오리엔트의 TCP와 커넥션 리스의 UDP가 크게 4계층에서 동작합니다. 폐연 계층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계층이 되는 거고요. 암호가 되어 있으며 이 자료를 암호 해석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인코딩에서 ASCII 코드인지 ABD 코드인지를 코드를 구분한다. 이것은 일본어나 영어에 대한 예를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압축도 한다 해서 압축, 인코딩, 암호화가 크게 3개 기능이 되겠습니다. 해당 자료가 압축되어 있으면 압축 해제가 필요하면 알려주고 수신자도 송신자와 똑같은 양식으로 계층 처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주요 프로토콜 DHCP 다이내믹 호스트 컨트롤 프로토콜에서 IP 주소를 DHCP 서버에 관리해서 호스트가 IP 요청 시 분해한 역할을 하는 거. DNS 도메인 네임 서버로서 웹 서버에 IP 주소를 해석하고 쉽게 가독성이 높은 문자로 변환한다.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로서 TCP 기반의 파일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토콜. SMTP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로서 메일 전송 서비스. HTTP는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로서 웹사이트의 열람 및 서비스로서 웹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서로 간에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우리가 현재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303페이지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순서 제어, 오류 제어, 회복 제어, 흐름 제어를 하고 TCP/IP에서 주로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홈 자체를 한다. 이게 헷갈려서 이런 식으로만 정리해 두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혼잡 제어는 물론 여기 보면은 데이터 링크에서 네트워크 트랜스퍼나 여러 레이에서 일어나고 그 레이어들끼리 혼용해서도 쓰기도 합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당연히 맥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네트워크는 라우팅이라든지 IP 기반, 트랜스퍼는 UDP나 TCP 기반의 혼잡 제어를 하고 또는 다른 레이어 간에 합쳐서도 합니다. 다음에 흐름 제어랑 혼잡 제어가 있는데 이렇게 엔드 투 엔드 간에 하는 거를 흐름 제어라고 하고 통신망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혼잡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드 투 엔드에서 하는 걸 흐름 제어, 통신망 안에서 하는 걸 혼잡 제어.
흐름 제어는 종단 간에 두 종단 간에 송신 측과 수신 측의 데이터 처리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플로우 컨트롤에 대한 리시브 패킷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보내지 않게 제어하는 거고, 혼잡 제어는 종단 간이 아닌 여기 보면 네트워크 간에서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게 혼잡 제어다. 그래서 TCP에 대해서 크게 이제 그 동작 방식인데요. 이렇게 슬로우 스타트로 시작해서 올라가다가 두 번째 이제 스레스홀드에서 이제 컨제션 컨트롤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있으면 패스 리트랜스미션 하고 다시 패스 리커버리에서 이렇게 동작하는 4개 단계로 움직인다. 슬로우 스타트는 네트워크 연결의 윈도우 크기를 2의 배수로 증가해서 아쿠 수신이 실패 시 다시 감소하는 방식이고요. 컨제션 컨트롤은 알쿠를 수신한 경우 윈도우 크기를 선형적으로 증가시키고요. 윈도우 크기를 증가시키고, 패스 리트랜스미트는 윈도우 크기 다시 2분의 1로 감소해서 크기 절반으로 줄여서 원시점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패스 리커버리는 윈도우 크기를 절반에서 다시 선형으로 증가해서 다시 그 보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슬로우 스타트로 증가시킬 준비를 하는 거고, 컨제션 어버이전에서 컨제션이 없으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패스 리트랜스미트로 해서 다시 2분의 1로 감소하고 이후에 다시 패스 리커버리 한다 해서 요거를 정리를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TCP/IP에 대한 그 오버헤드 구조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헤더 내에 소스 포트랑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있고 시퀀스 넘버가 있고 아크 넘버가 있어서 각각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TCP/IP는 OSI 7의 주 목적인 이기종 간의 이질적인 시스템인데, 이기종 간의 공통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데 있고요. TCP/IP는 현재 전송 제어 프로토콜과 인터넷 제어 프로토콜인 인터넷 프로토콜인 IP와 함께 TCP/IP를 명칭돼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흐름 제어, 혼잡 제어, 오류 감시 복구를 하는 거고, 흐름 제어는 수신기와 가부가 되지 않도록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조절하고, 혼잡 제어는 네트워크 혼잡 발생 시 속도를 늦춰서 통신망에서 혼잡을 방지하고, 오류 감시 및 복구는 책성 확인 응답에 대한 사항을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항상 소스 포트랑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있어서, 소스는 이제 송신지 포트가 되는 거고요. 데스티네이션은 이제 수신지 포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 아크 넘버가 있고 각각의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은 뒤에서 다시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스 포트 넘버는 패킷을 보내는 포트 넘버, 데스티네이션은 패킷을 받는 쪽이고, 시퀀스 넘버는 얘를 잘랐을 때 데이터의 흐름을 TCP 시퀀스에 담아서 첫째 바이트와의 식별값, 이후 데이터의 식별값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잘려 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에서 세그먼트 단위로 이렇게 잘려 있는 번호를 나타내는 거고요. 아크 넘버는 성공적으로 받은 맨 마지막에 그 데이터는 시퀀스 넘버 플러스 1로 가리켜서 맨 끝에 데이터를 그 의미에서 전달의 종료 등을 표현하는 거고요. 헤드랜스는 전달 TCP 헤더의 길을 나타내고, 리저브는 이제 예약을 해서 안 쓰는 거고, 어전트는 이제 긴급 포인트, 아크는 아크 넘버, 푸시는 리시브 가능한 빨리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에 넘기는 그 푸시, 빨리 데이터를 넘기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리셋은 커넥션을 리셋하는 거고, 싱크는 커넥션을 초기화하는 거, P는 샌더에 데이터를 보내는 일을 중단하는 거, 윈도우 사이즈는 TCP 플로우를 제공하는 거, 책섬은 전체적으로 오류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 어전트 포인트가 온시 긴급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거, 옵션은 기본적으로 추가 옵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MSS에서 맥시멈 시퀀스 사이즈에서 최대 크기가 얼마인지를 나타냅니다. 기본적인 그 OSI 7부터 TCP/IP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관련된 문제를 꼭 풀면서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